신경 언어장애 중에 이번에 우리 치매 또는 그걸 진행성 언어장애라 하거든요. 모든 이제 언어장애 같은 경우에는 손상된 후로부터 자연 회복이나 이제 뇌 가소성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진행성, 치매가 진행될수록 언어장애도 더 심해지는 그런 진행성 언어장애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치매가 사실은 인지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지장애에 대해서 우리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제가 하늘색으로 해놓은 인지장애는 크게 주관적 기억장애와 경도인지장애와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는 처음에는 주관적 기억장애에서 심해지면 경도인지장애로 갔다가 차후에는 치매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관적 기억장애는 건강염려증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내가 깜빡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마 주관적 기억장애 정도 될 거고요. 경도인지장애 같은 경우에는 인지에 이제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해오던 그런 일들, 내가 학교 와서 뭐 수업을 하는,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제가 그런 일에는 이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좀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어떤 기억의 문제가 이제 발현되는 경우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합니다. 이제 경도인지장애에 또 진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경도인지장애인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인지장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이름 대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름 대기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 인지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는 이제 인지 기능 때문에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모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경도 인지장애랑 다르게 이제 어떤 직업적인 일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치매는 선망이 없어야 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이러한 치매라는 거는 반드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어야 되고, 선망, 그래서 혼동이나 안절부절하는 그런 각성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발성 인지 기능 장애라고 해서 기억, 언어, 시공간, 집행 이 중에서 한 개 이상의 이제 문제가 있고, 특히 사회생활이나 직업활동에 지장을 줘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만약에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경도인지장애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5가지 이제 3가지의 기능 저하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억, 언어, 시공간, 집행 이런 데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치매는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비가역 치매와 가역성 치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가역성 치매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역성 치매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됩니다. 근데 뭐 치매라는 게 100% 치료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혈관성 치매라든지 감염성 치매라는 거는 혈관이나 감염성에 대한 치료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치매 심한 정도가 좀 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완전 없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비가역이나 가역이나 조금 나눠볼 수도 있고요. 진행 속도에 따라서 좀 천천히 진행되는 게 뭐 알츠하이머, 픽병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것들도 뭐 루이체병이나 초로라는 게 좀 빠르게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계단식 진행, 이렇게 괜찮다 싶다가 빠르게 나빠지고 또 괜찮다 싶다가 나빠지는 이런 경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치매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피질 치매가 있고 피질하 치매가 있습니다. 또 혼합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질 치매는 뭐 알츠하이머, 전두, 척두, 그다음에 원발성, 그리고 피질하는 이제 파킨슨, 뭐 헌팅턴, 뭐 에이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혼합 치매가 있습니다. 또 여기 분류에 들어가지 않지만 가성 치매라는 게 있어요. 가성 치매라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아닌데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마치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걸 우리가 가성 치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피질 치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치매가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치매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요. 알려져 있다시피 대뇌 피질의 어떤 이런 신경원, 뉴런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이제 피질성 치매가 됩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고 초기에 발생하는 경우를 초로성 치매라고도 얘기합니다. 기억과 인지 장애로 인해서 언어 장애도 발생을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름 대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화 기억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화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같이 엮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일화 기억이면 의미 기억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화 기억은 내가 경험했던 일, 내가 주말에 뭐 했던 일 이런 거고, 의미 기억은 그냥 지식 습득을 통해서 아는 거.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 가보지 않아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화 기억, 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어떤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다. 요게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느낌이나 감정 표현하는 게 좀 부족해지고요. 따라 말하기 문제는 없습니다. 연결 피지 실어증은 따라 말하기 잘 되죠. 그래서 잘한다 이런 겁니다. 말기에는 이제 의미 기억까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해, 그래서 문장 구나 읽고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담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괜찮지만 후기로 갈수록 이제 주제 바꿀 때 주제가 변동되면 빨리빨리 바뀌는 주제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거나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했던 말 또 한다거나 작화증, 좀 어떤 얘기를 꾸며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알츠하이머 후기에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전두엽 치매가 있습니다. 픽병이라고 해서 65세 이전에 발생하고요. 이거는 발병 후에 생존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장애가 초기부터 나타나는 그런 큰 특징이 있고요. 특히 또 행동 및 성격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배하고 헤매는 증상이 있고 과잉 구강증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발성 진행성 실어증. 실어증은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실어증인데 여기 치매에 왜 실어증이 있냐 이렇게 하니까 실어증은 사실 내가 손상된 시점으로 하여 실어증은 자연 회복되면서 좋아진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성 언어장애이기 때문에 여기 치매의 파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발성 진행성 실어증이라고 하고, 당연히 신경퇴행과 함께 언어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언어장애가 특히 두드러지겠죠. 다른 치매보다 더. 왜냐하면 실어증이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세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유형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유창성과 의미형과 발화 부족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창하니까 유창하게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반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해력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단어 이해력은 좋은데 비유창, 말을 잘 못하니까 음소차거나 전보식 발화 이렇게 딱딱 짧게 얘기하는 거나 명칭, 말실행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의미형은 또 이제 유창한 걸 좀 보존하고 있어요. 문법 구조도 좀 보존되고 있는데, 의미형은 의미 차가가 많이 있겠죠. 당연히 화형적이나 보석증이 있고요. 발화 부족형은 단단어 이해력이나 통사 구조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음소차거, 명칭 실어증, 문장 이해력이 있고 말실행증은 없습니다. 비유창형에는 말실행증 동반하는 여기는 없죠. 그래서 비유창성보다 조금 경한 게 발화 부족형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킨슨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음성장애에서 또는 신경언어장애에서 과소운동형 마비말장애도 해당되지만, 그게 너무 또 진행된 경우에는 파킨슨병 치매로 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치매는 이제 피질 그러니까 피질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뇌 기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게 파킨슨 병이니까요. 그래서 전체 파킨슨 환자 중에 뭐 작게는 10%에서 한 40% 정도 치매까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과소운동형 마비말장애를 동반하니까 당연히 운동장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단어 유창성 수행력 장애, 음소 및 의미 범주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의 전환 능력에서 담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킨슨은 소자증 있다고 알려져 있죠. 무표정한 얼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말장애가 두드러집니다. 운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운동형 마비말장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안고 있으면서도 치매의 어떤 언어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파킨슨병 치매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피지라 치매 중에는 진행 핵상 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킨슨병과 비슷하지만 파킨슨병은
떨림이라든지 경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헌팅턴병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후천적 면역 결핍 증후군, 흔히 우리 에이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당연히 혈관의 문제 때문에 치매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혈관은 대부분 뇌졸중,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치매까지 온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뇌경색 같은 이제 뇌로 전달되는 혈액이 막힌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심리 운동적 느림과 집행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타인데요. 의미범주 유창성보다 음소범주 유창성이 더 저하됩니다. 그래서 음소범주는 뭐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거, 의미는 뭐 동물, 뭐 이런 것들이겠죠. 통사적인 면에서 장애가 발생하고요. 멜로디가 좀 어색하고 조음이나 말 속도가 비정상적입니다. 마비말 장애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고요. 단어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전두 축두엽 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과 축두엽 사이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이때는 행동 및 성격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때도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 축두엽 치매, 그 다음에 의미 치매, 진행 비유창성 실어증,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 축두엽 치매는 이런 어떤 탈억제, 강박, 안절부절 못하나, 감정 표현이 준다거나, 함구증, 무관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 치매는 유창성이 유지되고, 의미라는 게 어휘 의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의미라는 거는 의미 관계가 단어와 단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거 보니까 이런 단어 사용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허구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행 비유창성 실어증은 적절하게 유창하게 표현이 안 되고, 하지만 의미적인 의미 치매처럼 의미 치매는 의미에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차이점 한번 비교해서 좀 살펴보면 되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가성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원인이 심한 우울증 때문에 이제 가성 치매로 하고요. 가성 치매가 그냥 치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어떤 치매 검사를 했을 때 치매는 내가 치매 아닌 거를 이제 증명하기라도 하듯 내가 엄청 열심히 검사에 임합니다. 치매 아닌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가성치매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떤 의욕 상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 검사가 뭐 치매가 된다 안 된다 관심 없습니다. 그냥 대충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를 하면 치매인 사람 보고 치매입니까? 이러면 저는 절대 치매가 아닙니다 라고 막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가성 치매는 치매입니까? 이러면 예, 저 치매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포자기, 의욕 상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있는 이제 인지 선별 검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간이 정신 상태 검사라고 해서 MMSE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류는 뭐 KMMSE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거의 다 비슷한 MMS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5에서 10분 정도에 할 수 있고, 점수 만점이 30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점이고요. 26에서 20점 정도 하면 좀 경한 경우고, 19에서 심한, 9에서 10 이런 게 이제 점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모카 K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경도 인지장애 평가를 위해서 고안됐고, MMSE랑 유사한 검사 방법인데 난이도가 MMSE보다 이 모카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점 만점은 동일하고요. 23점 이상이면 정상이고 23점보다 떨어지면 경도 인지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선별검사고, 치매인지 아닌지 좀 정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은 이 서울신경심리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경심리검사는 종합검사 도구예요. 여기 안에서는 다양한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검사 중에 라이카 노인인지기능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말한 SNSB처럼 비슷한데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이 종합적으로 있다. 이 정도만 알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R이라는 게 치매 임상 평가. 그래서 CDR이 치매 판정 척도거든요. 0점부터 3점까지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CDR이 0점이다 하면 치매가 아니겠죠. 예를 들어 CDR이 1점이다 하면 경증이고 CDR이 3점이다 하면 중증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CDR이 1점인 경우에 해야 되는 치매 노인에게 해줘야 할 수 있는 뭐 치료법 이러면 좀 디테일한 게 많이 가겠죠. 뭐 문법 구조를 한다거나 의미관계를 해준다거나 기억 회상을 한다거나 이렇다면 CDR이 3점 정도 된다면 중증이니까 이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그런 언어 치료 인지적인 요소보다는 생활 반경을 좀 다치지 않게 바꿔준다거나 그 다음에 좀 보호자나 아니면 간병인이 이런 일상생활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치료법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CDR 점수가 0이냐 1이냐 3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점수가 높을수록 좀 심하다, 낮을수록 좀 경하다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DR과 비슷한 게 GDS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같은 개념이다 보면 되는데 이 GDS보다는 CDR 점수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되니까 이 CDR 점수를 조금 중요하게 좀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치료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기억력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통해서 이제 기억을 도와줄 수 있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VT에서 뭐 환자가 뭐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이 또 있고 몬테소리 치료라고 해서 뭐 이렇게 퍼즐 맞추고 이런 것들 보셨죠? 그래서 인지 능력을 좀 증가시키는 똑같은 색깔 맞춘다거나 크기별로 구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몬테소리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간격 회상 훈련. 그래서 일정한 정보를 주고요. 일정 간격을 두고 기억 회상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그런 기억력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OT라고 해서 진압력 치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지금 처해 있는 장소가 어딘지,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계절이 어떤지, 내가 약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라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접 치료란 거는 이제 아무래도 간병인이나 보호자들한테 어떤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간병인들 또는 보호자를 이제 대화하는 방법이나 이런 가르쳐주는 이제 우리 보호자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킴장애도 이제 주로 조금 많이 다루는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삼킴장애는 뭐 삼킴인 건 연하, 섭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삼킴은 음식물 입안에 넣어서 씹고 느끼죠. 어느 만큼 잘게 씹었냐고 이렇게 느끼는 그 부분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킬 때까지의 어떤 과정이고 3차 신경이죠. 3차 신경이 저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린신경은 맛도 봐야 되고 미주신경도 입술을 다물어서 음식을 안 흘리게 해야 되고 맛도 봐야 되고 안면신경이 그렇습니다. 안면신경이 입술을 다물고 맛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미주신경은 성대가 뭐 내전이 돼서 흡인을 방지해야 되고 뭐 설화신경은 혀가 음식을 골고루 씹을 수 있게 섞어줘야 되고 삼킬 때 뒤로 넘겨주고 일단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신경들도 조금 하면 좋고 삼킴의 중추는 연수입니다. 호흡의 중추가 연수이듯이 연수는 삼킴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요러함에 문제가 있는 걸 우리는 삼킴 장애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제 삼킴 장애에서 혀는 이제 맛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혀의 일반 감각 이렇게 두드렸을 때 이렇게 느낌이 있다 이런 게 감각이죠. 그래서 그거는 3차 신경의 혀의 앞쪽 3분의 2는 3차 신경, 혀의 뒤쪽 3분의 1은 서린신경이 담당하고요. 그 다음 특수감각, 그 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각은 혀의 앞쪽 3분의 2는 안면신경, 그 다음에 서린신경 3분의 1 D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감각은 아무래도 3차 신경, 맛은 안면신경입니다. 그럼 서린신경은 감각과 맛 둘 다 담당하니까 요거를 조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샘, 우리가 삼킴에서 중요한 거는 타액입니다. 침이죠. 침은 무색 액체고요. 악하선, 이하선, 설하선에서 분비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하선에서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생깁니다. 이하선은 이자, 귀자죠. 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선에 염증이 생기면 이게 이 밑에 볼이 붓고 이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밀라제 효소,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킴은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강 준비기, 운반기, 인두기, 식도기 이렇게 4개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제 4단계에 들어가지 않지만 예기기라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입에 닿기 전까지 시각이나 후각 반응을 통해서 내가 보면 알잖아. 냄새 맡아보면 이 빵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먹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는 게 예비기라고 하고요. 그게 지나면 이제 일단 먹었다, 입에 씹어 먹었다 하면은 이제 4단계로 나눕니다. 구강 준비기에서 음식물을 잘 삼킬 수 있게끔 씹어서 이렇게 잘게 부수는 과정. 잘 부었으면 이제 구강 운반기에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제 목구멍으로 갈 수 있게끔 뒤쪽으로 보내는 게 구강 운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두기예요. 인두기는 음식물이 흡인 없이, 그러니까 기도로 넘어가는 거 없이 식도로 옮기는 과정이고 1초 미만의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이때 후두가 상승됩니다. 설골 후두가 상승되고요. 후두계가 하강합니다. 후두계가 하강해야지 기도를 보호해 줍니다. 성대가 내전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성대가 내전되기 전까지 음식물이 내려가면 흡인이죠. 그러면 기침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요렇게 인두기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연인두 폐쇄도 일어나요. 코로 이렇게 음식이 역류되지 않게끔. 식도기는 그냥 이제 음식이 식도까지 내려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뭐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런 인두기나 준비기, 운반기 여기서 이제 재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강 준비기에서는 예기기에서는 후신경, 시신경, 그래서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구강 준비기에서는 3차 신경, 안면신경들이 이제 음식을 씹고 입술로 밖으로 안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그죠? 그 다음 설화신경, 혀가 구강 운반기에서 이제 혀의 운동을 통해서 뒤쪽으로 보내줄 거고요. 인두기는 서린신경과 미주신경이 해서 이런 후두 상승, 후두계 하강, 성대 내전하는 것들이 이렇게 담당을 할 거고요. 식도기는 미주신경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같이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삼킴장애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흡인과 침습입니다. 이 침습을 침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흡인은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이나 침습이나 다 이게 기도로 넘어간 상태인데, 이제 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왔는데 성대를 중심으로 성대 아래까지 내려갔느냐, 성대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성대 아래까지 내려갔으면 흡인이라고 하고요. 성대 전까지 내려왔으면 침습, 침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구분할 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킴 과정에 어떤 부분에서도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들을 우리는 뭐 잔여물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킴장애에 다양한 합병증이 올 수 있고요. 삼킴 평가하는 방법은 비디오 투시 조형 검사를 통해서 비디오 투시 조형 검사는 바륨, 조영제를 마시게 해서 조영제가 이렇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앞쪽은 기도고 뒤쪽이 식도입니다. 그래서 앞쪽 기도로 넘어가는지 식도로 넘어가는지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침습적인 방법이고 방사선에 노출되죠.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 노출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음파는 이렇게 이제 어떤 구조 안에 이제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근데 초음파는 자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투시 조형 검사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삼킴 훈련은 크게 근육 기능을 강화하는 훈련, 자극을 주는 방법, 절차, 그 다음에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훈련 중에 자세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 조정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고개 앞으로 숙이기, 턱 당기기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후두 계곡이 넓어지고 후두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인두 단계, 삼킴 반응 지연할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머리 뒤로 젖히기는 머리 뒤로 젖히는데 고개는 들면 들수록 삼킴에는 좋진 않아요. 그래서 구강 운반 단계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못 보내면 이렇게 뒤로 보내기 위해서 젖히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젖혀서 어느 정도 가면 삼킬 때는 좀 숙여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머리 옆으로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기울기는 편마비나 뭐 약증이 있을 때 하는데 기울이는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온전한 쪽으로 기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왼쪽에 뭐 마비가 있다 이렇게 하면
기울기를 적용하려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겠죠. 이렇게 기울기는 이런 건 돌리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이렇게 기울기입니다. 온전한 쪽으로. 만약에 뭐 고개 한쪽으로 돌리기는 손상될 쪽으로 돌립니다. 그럼 왼쪽에 손상하면 기울기는 오른쪽으로 할 거고 돌리기는 이렇게 돌리겠죠. 돌리기는 손상 쪽으로 돌린다. 그래서 기울기와 돌리기의 차이점, 반대죠.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쪽으로 눕기, 이런 것들은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니까 좀 기억하면 되고요. 절차적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델슨과 성문이 삼킴과 노력 삼킴이 있어요. 맨델슨 기법은 이제 침을 삼키고 이제 우리 설골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패연골, 그 갑상연골 있죠. 갑상연골을 해서 꼴깍 삼키고 하면 이게 상승하잖아요. 상승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올린 상태를 유지시켰다가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맨델슨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이 삼킴 같은 경우에는 이 흡인이 일어나는 사람한테 방지해주게 하는 게 위해서 숨을 참고 음식물을 꼴깍 삼키고 난 뒤에 그 바로 직후에 크게 이렇게 기침하게 하는 게 성문이 삼킴입니다. 그러면 노력 삼킴은 이제 그 구강 안에 음식물 잔여가 많은 경우에 혀 기저부 운동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넣거나 약간 침을 고이기 위해서 이제 모든 근육에 힘을 주고 꼴깍 삼키는데, 모든 근육에 힘을 주는 방법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주로 많이 하냐면 혀바닥을 입천장으로 탁 최대한 밀착시키라고 해봅니다. 이렇게 최대한 밀착시켜서 꼴깍 삼켜보세요. 좀 힘들죠? 그렇게 하는 걸 노력 삼킴이라 합니다. 그러면 성문이 삼킴과 노력 삼킴을 좀 합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최대 성문이 삼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온도 촉각 자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맛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조금 참고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장애로 이제 요거는 뭐 가볍게 설명해주고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후천성 유창성 장애가 있는데 신경 말더듬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유창성 시간에 아마 많이 배웠을 거, 뭐 그냥 뭐 발달성 말더듬과 뭐 신경인성 말더듬 요렇게 했을 때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이런 뇌 손상으로 인해서 말더듬이 발생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신경 말더듬이고, 신경 말더듬은 유창성 장애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적응 효과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더듬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적응이 돼서 더듬지 않거든요. 그걸 적응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효과가 좀 잘 되지 않고요. 디연 청각 피드백 같은 경우 말더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경인성, 신경 말더듬 이런 것들도 조금 효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쉬운 시작 기법 조금 일부러 뭐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연장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말더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신경 말더듬과 발달성 말더듬을 어떻게 구분 짓는지 이런 것들 좀 같이 읽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동어 반복증입니다. 동어 반복증은 자신의 발화 중에 단어 이렇게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걸 동어 반복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동어 반복증은 자신의 말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복 지점은 말더듬하고 좀 다르게 목표의 뒷부분을 좀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목소리가 작고 말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또 명제 구어가 두드러지고요. 하지만 부차적인 이상 행동은 말더듬처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참여하면 되고, 동어 반복증하고 좀 반대 반향어증이 있습니다. 동어 반복증은 자신의 말을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반향어증은 그 자폐아동이 많이 하는데 상대방 말을 반복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반향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어 반복증하고 차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구어증이 있어요. 실구어증은 너무 심한 마비 말장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무동성 함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정동 장애 일종입니다. 각성 상태가 떨어지거나 명료함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수의적인 운동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치료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차이 있는데 이 무동성 함구증하고 감금증후군이 있는데 감금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좀 명료해요. 근데 신체 자발적 운동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어서 감금증후군 같은 경우에 좀 AS나 뭐 눈 깜빡이 이런 걸 시키면 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시민성 함구증은 함구죠.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그냥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정서적 충격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의지 상실 함구증이 있습니다. 말을 꺼리거나 뭐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타 장애들이니까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성 말장애인데 전환 말장애가 있어요. 이거를 음성장애에서는 변환 실성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만 전혀 발성할 수 없는 상태도 이제 전환 말장애라서 신경 언어 장애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음성장애 시간에 주로 많이 다루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우울증성, 그 다음에 시민성 말더듬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자료를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